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선생님과 함께 교과서를 읽으면서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통일 신라와 발해가 지방 통제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배우게 되었네요. 배우기에 앞서서 통일한 이후 신라의 고급 주택 이야기가 나오네요. 신라 시대 때도 귀족들은 고급 주택에 살았겠죠. 삼국유사에 따르면 9세기 말 경주에는 금이택이라 나오는데 귀족들이 살던 저택의 수가 이 정도 수가 나왔다고 나오네요. 상당히 좀 귀족들이 많이 모여 살았네요. 통일신라 시대 때도. 먼저 선생님하고 삼국통일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국통일 과정. 삼국통일 과정은 여러분들이 교과서 내용은 자세하게 따로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선생님은 그 대략적인 큰 틀을 현재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표가 나오네요.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 먼저 648년 7세기 중반에 나당동맹이 체결됐다. 나당동맹을 체결한 유명한 인물이 있죠. 신라의 김춘추라는 진골 귀족이었던 김춘추가 당나라를 건너가서 나당 동맹을 체결한 다음에 먼저 백제를 무너뜨리고, 백제 멸망에는 마지막 왕 의자왕 이야기도 알고, 여러분들 계백장군의 항산벌 전투 이야기도 알고 있겠죠. 그리고 백제를 먼저 나당연합군이 멸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고구려를 멸망시켰습니다. 고구려의 멸망은 668년인데 고구려 멸망은 실제로 666년에 영계소문이라는 실질적 권력자였죠. 대망리제. 영계소문 사망 이후 고구려는 점차 내부적으로 분열하였고 2년 뒤에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였다고 보면 될 것이고, 그런데 백제하고 고구려가 두 나라가 멸망되었는데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통일은 676년이죠. 그러니까 8년간에 걸친 나당 전쟁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675년에 매소성 전투, 676년에 기볼포 해전을 끝으로 신라가 비로소 통일 신라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당과 전쟁을 벌여 대동강 이남 지역에서 당의 세력을 몰아내고 삼국통일을 이룩하였다. 의는 있으나 상당히 우리나라 국토의 영토가 대동강 이남 지역으로 축소되었다 하는 점은 좀 한계점으로 남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에서 진골 출신의 태종 무열왕이 즉위했고, 이 무열왕이 바로 나당연합을 이끌었던 김춘추죠. 진골 출신으로 최초로 왕이 되었습니다. 이후 그의 아들이었던 이후 무열왕 이후 무열왕 직계 자손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했는데, 통일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무열왕과 문무왕, 무열왕의 아들인데 실제로 문무왕 때 삼국 통일의 대업을 이룩했습니다. 나당연합을 이끌었던 김춘추는 태종 무열왕은 삼국 통일은 못 보고 죽었죠. 그렇지만 그 문무왕이 그 이후 왕권을 강화하면서 왕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신문왕은 김운돌의 날, 신문왕이 역시 문무왕의 아들인데 신문왕 때 통일신라 전제왕권이 상당히 강화됐던 시기라고 여러분들 알면 될 겁니다. 통일 이후 그 다음 내용에 통일 이후 신라의 통치체제 정비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에서 선생님은 신문왕의 업적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문왕의 업적을 정리해 보면, 신문왕 통일신라 시기에 전제왕권을 상당히 강화했던 왕인데요. 신문왕 시기에 선생님의 업적을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집사부라는 하는 기구를 설치해서 집사부를 설치하면서 왕권을 상당히 강화시켰는데, 집사부가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집사부를 담당하는 이 시중의 권한이 상당히 커졌으며, 그리고 고구려의 소수림왕과 마찬가지로 국립교육기관인 국학을 설립하였죠. 국학. 그리고 지방의 통치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구주 오소경제를 실시하였고, 구주 오소경제도 잠시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귀족들의 특권이었던 노급을 폐지하였습니다. 노급 폐지라 하는 용어가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왕권 강화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노급이 만약 부활하였다 하면 이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노급이 부활했다 하면 이 시기는 왕권이 약했구나. 노급이 폐지됐구나 하면 왕권이 강했구나.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통일신라 신문왕 시기 때부터는 육두품의 권한이 상당히 강화된 시기라고 보면 될 겁니다. 육두품. 통일신라 하대 갈수록 후삼국 시기가 도래하면서 무너지는 과정 중에 하나가 이 육두품 세력들이 국가에 등을 돌리게 되는데, 일단은 신문왕 시기 때는 이 육두품 세력은 왕을 적극 협력해서 국정을 보좌하는 세력으로 뒷받침되었습니다. 일단은 신문왕 시기 때 전제 왕권이 강화된 요 정도 내용들을 알고 선생님하고 교과서 내용을 한번 더 가겠습니다. 자, 내용으로 들어가면 중앙통치체제 재편. 중앙통치체제,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시피 왕의 직속기구로 집사부를 두었다 하네요. 집사부. 그리고 집사부의 장관, 시중의 역할. 오늘날 치면 이 시중은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로 보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국학이라고 하는 유학교육, 국립대학교를 설립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국립대학교. 그리고 여기 육두품 세력은 왕의 정치적 조언자 역할을 하거나 중앙행정의 실무, 신문왕 시기 때까지만 해도 육두품은 상당한 권한을 가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나름대로 대접을 받는 계층이었겠죠. 그렇지만 신라 후대, 통일신라 하대로 가면 이 육두품은 골품제의 벽에 막혀서 신라 사회에 등을 돌리게 되는데, 일단은 신라 중대, 통일신라 중대 전제왕권이 강화되는 내용 중에서 또 한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신문왕 때는 문무관리에게 간직 복무의 대가로 관료전을 지급하였다 한데, 관료전은 오늘날로 치면 월급을 줬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신문왕 때 노급을 없앴다 하죠. 노급을 없애고 녹봉을 줬습니다. 월급을 줬다는 말인데, 노급은 지급받은 토지에 대한 수조권이 있고, 여기서 어려운 용어가 나오는데, 수조권은 일단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세금, 관리들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인데, 노급은 이 수조권에다가 한 가지 더 플러스가 됩니다. 그 토지에 딸린 사람들, 노동력까지 징발할 수 있는 특권이죠. 귀족들의. 그런데 이 특권을 누가 없앴냐 하면 바로 신문왕이 없앴습니다. 통일신라 하대 이 노급을 부활시킨 시기가 있는데, 경덕왕 때는 이 노급이 부활되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전에 이야기한 그대로 노급이 부활했다 하면 다시 귀족들이 힘을 찾고 왕권이 약화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다시 나오는데, 이 골품제가 여전히 유지되면서 관료제의 운영을 제약하였다. 역시 출신 성분에 따라서 사회적인 일상생활에서까지 차별이 이루어졌다 하네요. 그 다음에 지방통치제도의 정비 내용을 살펴보면, 통일신라 시기 때 전국을 구주 5서경, 구주 5서경은 선생님이 중학교 때도 다들 배웠을 겁니다. 전국, 일단은 여기 대동강 이남 쪽이 통일신라 영역이죠. 대동강. 그런데 전국을 구주로 나눴네요. 한주, 웅주, 전주, 무주, 강주, 양주, 상주, 명주, 삭주로 전국을 구주로 나눴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둬야 될 것은 이 5서경의 설치입니다. 여기 5서경, 북원경, 중원경, 서원경, 남원경, 그 다음에 금강경. 이 5서경을 설치한 이유는, 이거는 많이 배웠죠. 수도, 금성, 경주가 동남쪽에 치우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각 지역의 교통의 거점 지역에 나름대로 지역 균형 발전의 차원에서, 오늘날 치면 균형 발전 차원에서 강역 도시를 조성했다고 보면 될 겁니다. 통일신라의 수도 금성이 상당히 여기 보면 동쪽 구석에 좀 박혀 있죠. 구석에 위치해 있으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국토의 위치를 봤을 때 수도가 너무 동쪽 구석에 동남쪽에 치우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각 지역의 교통의 거점 지역에다가 이런 5서경을 설치했다 하네요. 5서경. 그리고 신라에서는 통일을 전후하여 지방제도를 정비하고 여러 개의 촌을 군현으로 삼고 향부곡 등 특수행정구역을 두었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지방 간의 통제 아래 촌주들이 실제 행정을 담당하였습니다. 이 지방 간의 통제 아래 실제 촌주, 고려시기 되면 이 촌주들이 거의 향리 세력으로 세력이 재편하게 되죠. 신라 정부는 촌을 기준으로 이 촌주가 3년마다 신라 촌락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하는데, 이 촌락문서가 뭐냐 하면
통일신라 시기 때 세금을 어떻게 거두었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문서인데, 이 문서는 아이러니하게도 1933년 일본의 도다이사 쇼쇼인 정창원 사고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사고에서 일본에서 이 발견된 신라 촌락문서, 다른 말로는 민정문서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는 인구의 수에 따라 그 다음에 가호, 구등급, 노동력 수치를 우리가 파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신라 촌락 문서를 통해서 각 촌락의 인구, 토지 종류와 면적, 가축의 수, 심지어 가실나무 수까지 기록되었다 하네요. 아주 중요한 문서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통일신라 시기 때는 이렇게 세금을 거두었구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도다이사 정창원에서 서고에서 발견된 신라 촌락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통해서 신라 시기 때 세금을 어떻게 거두었는지 우리가 알게 되었네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여기 나오는 통일 상수리 제도 나오는데, 상수리 제도, 아까 무예랑의 아들이었던 문무왕의 이복 동생인 거덕공이 민정을 시찰하기 위해 무진조에 이르니 주의 향리 안길이 그를 극진히 대접하였다. 여기 나오는데, 안길은 나라에서 실시한 제도에 따라 금성으로 올라왔다. 안길이 거덕공을 찾아가자 거덕공이 잔치를 베풀었다 하네요. 이 상수리 제도는 나름대로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방의 향리 세력들을, 촌주 세력들을 일정 기간 수도로 올라오게 한 제도였죠. 이 상수리 제도는 고려 시기 때 성격을 같이 하는 제도인데, 통일신라의 이 상수리 제도가 고려 시대 때 무슨 제도와 연결되었냐 하면 기인 제도로 연결되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기인 제도, 태조 왕건이 만들었던 제도죠. 태조 왕건이 만들었던 제도, 기인제도. 역시 향리 세력들을 일정 기간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에 올라오게 했던 제도인데, 지방 세력을 통제하게 하였던 제도라고 보면 될 겁니다. 신라 촌락에 대한, 아까 일본 정창원 서고에서 발견된 이 문서인데, 신라에서는 3년마다 촌주에게 촌락의 상황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마을 사람, 가축수, 가실나무 수까지 상세하게 파악해서 우리가 세금을 거뒀다는 내용을 알 수 있네요. 이 내용들을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고, 신라 말에 가면 왕위쟁탈전이 또 벌어지게 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통일신라 하대로 가면서 왕권이 약화되게 됩니다. 왕위쟁탈전. 그리고 이 육두품 세력들이 이제 일본은 진골기적의 권력 독점과 골품에 따른 간직 승진의 한계로 중앙 정치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칠 기회를 얻지 못하자 점차 반신라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신문왕 때까지만 해도 이 육두품 세력은 왕권에 적극 협력하는 세력이었는데, 신라 하대로 갈수록 이 육두품 세력들이 역시 국가에 등을 돌리게 하는 내용, 또 여러분들이 알아둬야겠죠. 그리고 통일신라 하기 때 농민 봉기와 더불어서 또 다른 새로운 계층이 성장하죠. 호족 계층. 호족이라 하는 계층은 통일신라 하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각 지역을 기반으로 일으킨 성주나 장군들이 스스로 호족이라 지칭하면서 그 지역 세력을 규합하면서 반신라 세력으로 성장하게 되죠. 이 호족 세력에 의해서 훗날, 후백제, 후고구려가 성립하면서 신라는 후삼국 시기로 분열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남쪽의 통일신라 시기 때 우리 발해라는 나라도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겠죠. 발해라는 나라. 고구려는 아까 선생님 이야기했다시피 668년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되었습니다.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 딱 30년이 지난 시점에 고구려 장수 출신이었던 대조영이라 하는 인물이 고구려 유민과 말간을 이끌고 만주 동모산에 발해를 건국하였다 하죠. 발해. 그리고 훗날 발해는 고구려 계승의식을 내세워서 고구려 영토에 자리 잡고 세력을 확대하였습니다. 무왕은 이날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했으며 이때는 영토 확장, 당과 신라에 견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왕 이후 문왕 때는 무왕은 심지어 당의 산둥 지방을 공격하였다 하는 내용까지 나오네요. 그런데 그 이후 문왕은 이때부터 당과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대외적인 안정을 꾀하면서 발해의 성장을 앞당겼죠. 문왕 때. 무왕하고 문왕의 차이도 좀 구별해둬야 됩니다. 무왕 때는 당과 적대적이었다. 그렇지만 문왕 때는 당과 우호적이었다. 그리고 9세기 전반기 때 선왕 때는 최대 영토를 확보한 발해는 이후 해동성국으로 불리었다 하죠. 해동성국. 이거는 다 그 당시 동아시아의 최강대국이었던 당나라가 지칭했을 정도로 발해는 나름대로 인정받던 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발해의 수도는 장안성을 본떠 만든 수도 상경성을 건설하였다. 역시 당나라의 문물을 수용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네요. 그렇지만 이 발해는 10세기 동아시아의 정세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였고 국력이 쇠퇴했고 결국 거란한테 그 당시 성장하고 있던 요 나라 거란한테 10세기 전반에 무너지게 되었네요. 그래서 우리가 남북국 시대라 하는데 이 시기 때 남쪽에는 통일신라, 북쪽에는 발해가 위치하고 있는 시기를 우리나라 역사에서 바로 남북국 시기라고 칭합니다. 남북국 시기로 칭하고 있습니다. 발해의 통치체제 정비는 일단은 당의 삼성 육부제 시스템을 받아들였으나 명칭과 운영은 나름대로 독자성을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나라의 상서성, 문화성, 중서성의 명칭을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을 하였고 당나라의 삼성, 이호의 병형공 이거는 당나라의 호칭인데 유교의 용어를 따서 충인의 지혜신 그리고 자사정과 우사정, 육부체제인데도 이원적 통치 시스템을 두고 있습니다. 당나라의 지배 시스템을 받아들였으나 나름대로 독자성을 두고 있다 하는 것이 좀 특징이 있네요. 스스로 매듭짓기 이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 되겠는데 선생님하고 한번 간략히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하고 보면 선사시대에 이어서 구석기, 신석기 시대에 이어서 그 다음에 농경문화와 청동기 문화를 바탕한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 재정일치, 단군, 종교적 지도자, 왕검, 정치적 지도자. 이 무슨 내용일까요? 고조선이죠. 고조선 이후 철기시대와 여러 나라들이 성장하였고 여기 내용들을 좀 이거를 지어줘야겠네. 다 칠해져 있네. 철기시대의 여러 나라들이 성장하였고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삼한들이 성장. 그 중에서 고구려만 중앙집권국가로 성립하였죠. 고구려 태조왕 때 옥조를 정복하였고 소수림왕 때 중앙에 뭐를 설립했을까요? 태학이죠. 태학 설립. 태학 설립과 오늘 비슷한 내용 배웠죠. 신문왕 때 뭐를 설립했죠? 국학을 설립하였다.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보면 되겠죠. 그리고 내용을 보면 신라 내무왕 때 왕위계성, 지정왕 때 왕이란 칭호를 썼고 신라락하는 국호를 썼죠. 그리고 언제 율령을 발표했을까요? 신라 율령 반포한 왕이 바로 법풍왕이죠. 법풍왕 때 율령 반포 불교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풍왕 때 금강가야를 완전히 복속시켰죠. 그리고 남았던 대가야를 복속시킨 왕은 바로 진흥왕이죠. 진흥왕. 나오고 오늘 배웠던 통일신라, 통일 이후 왕권의 전제야 신문왕 때 업적 잘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신라 말기 때 왜 무너지게 되었는지 특히 육두품 세력들이 왕권에 협조를 하지 않고 이제 등을 돌리게 되는 등 그리고 호족들의 출현 등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발해는 무왕, 문왕 때 발전. 무왕은 당나라에게 적대적이었다. 당나라의 산둥지방을 공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문왕 때부터 당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9세기 때 최대 영토를 확보하여 해동성국이라는 명칭을 듣게 된 시기가 바로 선왕 때죠. 선왕 때. 지금까지 선생님하고 했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자, 오늘 수업에 했던 내용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내용들 여러분들 한번 읽고 정리를 꼭 해둬야 됩니다. 정리를 한 다음에 선생님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고대 사이의 종교와 사상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를 한번 읽고 내용을 꼭 정리해 두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특별히 여러분들 부담이 될까봐 특별한 과제는 제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과서 수업에 충실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